자, 7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관적인 이해라는 그림이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학에서 조직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조직. 그 행정학에서 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조직은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맡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사람, 목표 이게 있으면 조직이다, 오르가니제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아무튼 관료제도 조직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목표를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왼쪽에 보면은 관료제는 삼각형 모양이기는 한데 계층이 있는 거 맞았죠? 계층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의 특징들이 파생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많은 권력을 바탕으로 아래 계층에다 명령하게 된다. 상명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권적이라는 거예요. 맨 위에 계층의 사람한테 많은 의사결정권이 있다. 세 번째, 분업화되어 있다. 이 분업화되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층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원이 한 일이 다르고 과장급이 하는 일이 다르고 대표가 하는 일이 다르겠죠. 이것도 일종의 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인 분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림에선 이렇게 되어 있었죠. 뭐 A 부서, B 부서, C 부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거는 부서가 하는 일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의 계층 내에서. 이러면 수평적인 분업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무튼 분업인 거예요. 계층제라는 것도. 그 제가 지금 말로 하는 표현들은 여러분 거기 밑에 있는 관료제 특징에 대한 설명이라는 표 있죠. 거기에 다 착실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걸 가지고 인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료제는 뭐에 따라서 조직을 규율한다?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럼 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법은 의회가 정한 뭐 법 이거보다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구성원들이 합의에 따라서 정한 규칙이다. 이거 아까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합법적인 권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즉 법, 규칙, 합법적 권위 다 같은 말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법적인 권위에 근거해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밑에 아주 중요한 워딩이 나왔어요. 이거 별표할게요. impersonality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자, impersonality는 번역을 출제자들이 너무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냥 impersonality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비정의성, 정의성, 혹은 뭐 몰인정성, 뭐 다양하게도 번역을 해요. 번역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보세요. 퍼스널리티의 반대말이 임퍼스널리티겠죠. 네, 그러면 퍼스널하게 업무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개인적인 감정대로 업무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임퍼스널하게 업무 처리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룰대로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퍼스널리티라는 건 뭐다? 개인적인 감정을 투영하지 않고 업무 처리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개인 감정을 투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당연히 밑에는 다 번역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설명도 다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능력주의, 문서주의, 급료지불 등을 특징으로 한다. 기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조직에서 이제 일하는 구성원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뽑는다는 뜻인 거예요. 아무나 뽑지는 않고 그걸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문서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처리할 때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데 생각해 보면 어때요? 공문을 통해 업무 처리하고 이러잖아요. 뭐든지 다 문서화해서 업무 처리한다. 그래서 만약에 구두에 의한 업무 처리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경제와 사회라는 그 책을 들여다보면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 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관료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만약에 100문제가 나왔다 가정하겠습니다. 관료제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거의 흔치는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에서 조직에 대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료제는 사실 잘 안 틀려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말로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명하 복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집권화라는 거 한번 볼게요. 집권화. 여기 집권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의사결정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사결정권. 의사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에 쏠려 있으면 집권적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권적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관료제라는 조직은 분권적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집권적이다. 지금 그런 뜻이 되겠고 밑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분업화해서 업무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분업화해서 업무 처리하면 어떤 특징이 발생합니까? 해당 일만 계속하니까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능률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능률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회사 들어가더라도 다 어떤 부서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 자체가 이제 분업화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서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행정직이라는 그 부서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밑에 칸에 법에 의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법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고 이념형 관료제는 조직 내 합리적인 규칙에 근거해서 조직을 운영한다. 규칙이라는 표현 나오죠. 또 아까 제가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위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번역한 거 봐. 마음에 안 들잖아. 비정의성. 그 다음에 몰인정성, 임퍼스널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뭐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저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떨어졌거든요.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 진짜 미세한 차이로 처음에 도로 연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실기 떨어져 본 적 있어요? 없죠? 대다수 한 번에 붙거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간에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내려가지고 위치 바꿔서 타요. 저는 이제 우측 자리에 앉고 그 차 몰고 이제 같이 오거든요. 그럼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보면. 근데 정말 그 정도는 약간 봐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어떻게 업무 처리하신 거예요? 응? 비정의적으로 업무 처리하신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비정의성을 지니셨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아무튼 공정하신 거니까. 좋아. 그 다음에 능력주의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능력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능력에다가.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 시험 또는 자격증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채용한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표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관료제는 실적주의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예요. 자, 저기서 말하는 실적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메릿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릿이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좋냐면 보통 한국어로 번역할 때 능력이나 자격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문서주의, 구두가 아니라 규칙에 명시된 문서로 업무 처리를 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점에 약간 어려운 표현 들어가 있어요. 문서가 지나치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번문 용례가 나타날 수 있다. 참 번역이 좋지가 않죠. 여기서 번문 용례라는 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규칙이나 절차가 많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규칙이 많은 상태가 곧 번문용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고 치장스러운 문건이 과다하게 많은 상태 이러면은 번문용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급료의 지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기타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료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에서는 관료제의 역기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거 전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베버라는 사람은 베버 선생은 이념형 관료제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념형 관료제는 어떤 조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조직 구조예요.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이 이념형 관료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조직 유형은 없는 까닭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기능을 몇 가지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 교재를 보실 때는 항상 이 구조도가 우선입니다. 그럼 이 구조도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밑에 당연히 역기능에 대해서 제가 용어 정리는 다 해두었어요. 한번 이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죠. 아까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층제라는 특징 지니고 법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뭐 능력주의로부터 급료의 지불이라는 특성을 지녔었어요. 자, 그런데 분업화라는 이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 현상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훈련된 무능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교재에 다 제가 설명을 해두었는데 트레인 인카파시티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은 잘 못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훈련된 무능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업화 때문에 발생한 역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의 학부 시절에서 이거 관료제 배울 때 대학교 교수님이 들었던 예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뭐 회사도 관료제니까 회사에서 계속 한 개 부서에서만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서 밖에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훈련된 무능의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부처 할거주의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 뭐냐면 부서 부처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고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은 뜻이에요. 부서 이기주의. 분업화. 섹션을 이렇게 구분을 해두죠. 관료제 조직 자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계층이 있고 이 계층을 여러 개의 부서로 나누죠. 분업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지금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섹션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거주의는 영어로 번역하면 섹셔널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서들이 하나처럼 한 몸처럼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조직의 생존이 우선인 경우도 되게 많다. 이게 분업화해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처 할거주의다, 부서 이기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보시면은 부처 할거주의라는 게 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 할거주의는 치환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부서 이기주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회사 다니는 친구들 많죠. 회사 다니는 친구들 가끔 만나가지고 뭐 식사하거나 커피 마시거나 뭐 하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기억에 남아요. 결국에는 회사의 매출이 증대해야 모든 그 조직 구성원들도 살아남는 것인데 맞죠?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회사 구성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회사가 살아남아야 구성원들도 살아남는 것인데 그 매출은 약간 장기적인 목표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 부서가 굉장히 우선시되는 그러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서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간성 상실. 좋아. 그때 선생님 떨어뜨렸었던 그 운전면허 그 감독관님. 아무튼 그 임퍼서널하게 업무 처리하신 건 좋은데 이게 한편으로는 인간성 상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업무 처리하는 기계, 머신처럼 되어 간다는 거예요.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냥
떨어지셨어요. 내리세요. 왜 바로 바꿔 타가지고 돌아왔었죠. 인간성 상실.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운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번에 과잉동조라고 표현을 해두고 목표 대치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규칙을 준수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비판한 거예요. 이걸 과잉동조다, 목표의 대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모든 조직은 목표를 지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모든 조직은 다 목표가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지정해 두는 거예요? 규칙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규칙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수월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지정하거든요. 자, 그런데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서 저 조직을 규율하는 룰을 어떻게 해야 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규칙을 변경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키는데 너무 매몰이 된다. 이러면 정작 목표 달성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목표의 대치라고 표현을 하느냐? 원래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집착한다는 거거든요. 즉 목표가 규칙 준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다,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의 대치 이퀄 과잉동조는 같은 뜻이다. 그럼 여기서 과잉동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나치게 규칙 준수에 내가 신경 쓴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법에 의한 운영 때문에 경직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관료제 내부에는 여러분 규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만 삼성을 규율하고 있는 회사 내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바꾸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봐요. 뭐에 비해서? 규칙이 적은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러다 보면은 딱딱하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법으로 조직을 규율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한 만큼까지만 업무를 처리하려는 소극적인 행동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같은 말로 무사안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사안일한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주민센터 가가지고 서비스 공급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서비스 공급을 받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나 지금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 어필을 했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규칙이 그렇습니다. 딱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 그게 이제 소극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내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능력주의, 문서주의, 급료지불이 있는데 문서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법문 용례라 함은 불필요한 규칙 내지는 문건 이게 많은 상태 이러면 번문용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번잡스럽고 치장스러운 어떤 그런 문건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2번 양가로에서 관료제 역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로 쭉 다 설명을 했어요.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볼 텐데 두 번째 칸에서 부처 할거주의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부처 할거주의 두 번째 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에 보면 셀즈닉이라는 사람 나온 거 보이세요? 셀즈닉에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셀즈닉이라는 학자가 부처 할거주의를 처음으로 명명하신 분이다. 그 정도 얘기예요. 행정학은 친절합니다. 학자 이름도 외울 수 있게끔 그대로 설계가 되어 있죠. 셀즈닉 섹셔널리즘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돼요. 셀즈닉 섹셔널리즘이다. 좋아요. 나머지는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고 맨 밑에 칸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무사안일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무사안일주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점에서 굴드너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 굴드너 모형에다 체크해 두세요. 이 법으로 규정한 수준까지만 업무를 처리하려는 태도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굴드너란 뜻이에요.
그래서 굴드너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한편으로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사안이라는 게 정의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으로 정한 수준까지만 일을 하려는 것도 무사안일하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 상관이 아까 그렇게 시켰어. 그래서 나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무사안일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4페이지 한번 보시죠. 더 까먹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까먹기 전에. 자, 기출 OX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배버 관료제 모형은 계층제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관료제 동그라미, 계층제 동그라미. 그럼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피라미드 형태이면서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었었고. 2번. 배버 관료제에서 관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그럴듯해 보이는데 틀린 선지예요, 여러분. 민원인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정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배버 관료제 모형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가 없다. 아까 급료의 지불을 특징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가 되고. 4번 문제. 배버가 제시한 관료제에서 구성원의 임무 수행은 인격성과 비합리성이 중시가 된다.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에서. 자, 괄호 열고 친절하게 지금 퍼스널리티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린 선지가 되죠. 비인격성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 것이고, 목표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조직 구조가 관료제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B가 또 틀린 내용이 되어서 틀린 선지가 되겠다. 5번. 배버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는데, 자, 배버에다 동그라미, 근대 관료제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법적 합리적 권위에 근대적 관료제는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념형 관료제라고 했잖아요. 배버가 제시한 이 이념형 관료제는 근대 사회에서의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 관료제다. 근대 관료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에 규율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불편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권위라든가 카리스마적 권위 이런 표현들이 불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서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베버가 그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뷰로크래스라는 그 챕터에서 권위를 정의하시죠. 권위화함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서설이 시작이 돼요. 그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을 관리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9급을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무관까지는 달고 나오실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과장직을 담당하죠. 어떤 한 과의 장이 된단 말이죠. 조직 관리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 지시할 때마다 구성원들이 토달고 하기 싫다는 식으로 자꾸 막 안 하고 저항하고 이러면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구성원을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은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출발을 하세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 전통적인 권위가 있다. 그러면 전통적인 권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 야, 우리 지금까지 다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라고 그게 예외가 되겠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 이러면 전통적 권위에 근거해서 조직을 규율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카리스마적 권위는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카리스마가 뭐냐? 리더의 비범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리더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면 그래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겠냐. 이것도 구성원들한테 이제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전통적 권위하고요, 지금 제가 이거 수업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공무원 시험으로 치자면은 7급에서도 약간 어려운 거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이면서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건 뭐냐? 전근대적 권위라고 봤어요. 근대 사회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구성원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권위의 유형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전근대적 권위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권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다스리기가 참 힘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베버에 따르면은. 왜 그럴까요? 근대 사회로 올수록 인간은 굉장히 합리성을 띠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비합리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을 이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네.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코걸이 가지고 코 뚫어놓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거 관습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너라고 뭐 별건 줄 알아? 해.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합리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그런 거에는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리스마적 권위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리딩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었었고 쭉 리딩을 해보니까 베버 선생의 통찰력이 있어요. 베버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범한 능력을 가진 리더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출발하시거든요. 근데 그 비범한 능력이라는 게 저기 비가 요즘에 안 와. 가뭄이야. 그래서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비가 내리는 그런 비범한 능력이 아니고 부하들이 이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잘 따르겠죠. 문제가 언제 발생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승계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권위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차라리 상대적으로 안정스러운 권위는 뭐다?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규칙이. 그래도 내가 동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구성원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럼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때 구성원들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뭐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북한 사례가 생각이 났었어요. 개인적으로. 김일성 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 카리스마가 있다고 국민들이 믿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 아래 후계자가 그 사람도 능력이 있느냐. 항상 문제가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베버 선생은 롤즈하고 더불어서 통찰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잠 안 올 때,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 한 장씩, 딱 한 장씩만 읽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6번, 계층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그럴듯해 보여. 근데 누구한테 책임져야 된다고 할까요? 이거 상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 계층에서는 복종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료제에 대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때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래도 나중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7번,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인 전문성에 의해서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정치적인 전문성이 아니에요. 아까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같은 거 얘기를 했었죠. 저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전문성이라는 거는 역관주의 같은 정당 충성도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아무튼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다. 좋아요. 오케이. 다 해봤어요. 제가 행정학 시험 문제 풀 때 뭘 많이 느끼냐면은 복사 붙여넣기 선지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선지가 갈수록 줄어든다. 예전에 선택 과목 시절에는 행정학 진짜 쉬웠어요. 선생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한테 60시간만 주면 90점 이상 받게 할 수 있었어요. 진짜 너무 쉬웠어요. 행정학 시험 문제. 그리고 첫 문제 충분했어요. 그 정도만 잘해도. 근데 요즘의 행정학 시험은 그게 아니라 워딩을 자꾸 바꾸는 선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면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암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유연한 대응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막 이게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할지라도 그냥 한번 잘 들어두는 건 진짜 좋은 경험이 돼요. 내가 만약에 시험이랑 전혀 관련성이 없고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하는 성격이에요. 선생님 성격 자체가. 총론에서 이제 행정과 환경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좀 낯설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표현. 이 environment라는 그 워딩은 행정학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조직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환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부 바깥에는 마켓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환경이라는 이 챕터 안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어떤가 이 내용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국가 간의 변천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국가 내지는 야경국가라고 나왔어요. 원래 국가 간의 발달사를 얘기를 할 때는 행정학에서 나오는 국가는 17세기에서 18세기의 절대군주 국가 얘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절대국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최욱진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럼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욱진이 너 마음에 드는데 일 좀 하겠어? 내일부터 내 노예해. 이러면은 그런 게 성립하는 사회. 그러면 절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한테 정말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왜냐하면 왕은 신이 점지한 사람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권을 돌려줘라. 근대 입헌국가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의 국가 정부라는 것은 야간에 경비만 잘 서면 된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쓸데없이 간섭 많이 하지 말고 너희는 나라 잘 지키고 국방 외교 치안 이 정도만 일해 그러는 거죠. 그럼 내가 퀴즈 내볼게요. 야간에 경비만 서면 된다 국가는. 그럼 이때 정부라는 것은 작은 정부겠어요? 큰 정부겠어요? 이거 찍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적어둘까요? 작은 정부. 정부가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부가 유지가 되어 가다가 그래서 정부는 마켓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국방 치안만 일만 하면 되니까 마켓에 개입해가지고 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시장 교란자를 막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시장이라는 것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합리적인 개인 간의 자발적 교환 관계만 있었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마. 너는 경비만 서 이랬었거든요. 근데 믿었던 시장이 고장나는 시기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1930년대라고 적겠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인식이 퍼지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게 완벽한 곳은 아니구나.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교정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러한 시장이 고장나는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 이게 정부와 시장 부분에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별표해 두겠습니다. 이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에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문자로 암기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하다 보니 사회 내에 실업자도 많고 사회 문제도 많아졌겠죠. 따라서 정부가 개입이 많아지는 시기, 즉 행정국가 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행정국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부의 활동이 증대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리해요.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때는 작은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큰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큰 정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부의 사이즈라는 것은 우리 행정학 교과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70년대가 왔어요. 이 시기에 거버먼트 페일러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믿었던 정부마저 국가 부도낸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 이제 국가 부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거버먼트 페일러라고 이제 행정학에서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였나요? 그때 박근혜 씨가
그 선거운동 할 때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뭐죠? 선순환 복지? 뭐 그런 얘기가 그때 한번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제대공황이 발생하고 나서 행정국가가 들어섰잖아요. 이 행정국가 시기에는 행정부 활동이 많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행정부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자를 돕는 활동들도 당연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 60년대에 1960년대에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때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선순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냐? 무조건 퍼주는 복지 정책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부도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70년대 그래서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원래 정의라는 건 요즘 시대의 복지는 돈을 못 벌던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능력을 갖춰주는 것을 복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도와준다 이런 걸 복지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거의 복지 개념은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예,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돼서 좀 망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 시험에서는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기에 대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던가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공부하는구나.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탈행정국가가 들어서요. 말 그대로 탈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행정부 쓸데없이 너무 많이 활동하니까 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탈행정국가. 그럼 느낌상 이거는 크다 작다 이랬을 때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일까요? 얘는 작은 정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작은 정부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작은데 많은 일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능률적으로. 그래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탈행정국가 시기에 등장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 들었을 때,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느낌이 나면 좋아요.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1980년대다. 뭐 기억하세요?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했다. 이거. NPM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NPM이 뭡니까?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기억하시는 거죠. 신공공관리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행정국가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복습이 좀 되어 있으면 연결이 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연결이 되는 느낌을.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입문 수업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하는데 이 NPM이 있었고 그 이후에 NPM 이후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얘를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국가관리 패러다임이죠.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탈행정국가 시기에 나왔다. 언제 이후에요? 정부 실패 이후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오케이. 지금 이거는 국가 간의 변천사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번 수업의 포인트는 시장 실패가 왜 발생하고 거기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정부 실패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이 부분을 일단 잘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맥락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이게 쭉 연결이 되면은 행정학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은 항상 제 교재에서는 많이 등장해요. 항상 뭐 나올 거예요. 야경국가, 뭐 시장 실패, 뭐 행정국 나올 거예요.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시장 실패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서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서설. 이 입법국가 시기가 돼가지고 야, 정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국방 치안만 해. 시장은 너희가 건드리지 않아도 완벽하게 알아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 잘 하는 곳이야. 건드리지 마. 이랬었거든요. 자, 이때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전에 입헌국가 시기의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다? 완벽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이퀄 완벽한 시장.
이라고 치환하고 공부하시면 조금 편리해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이 갖추어지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더라, 실패했더라, 지금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학자들이 밝혀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온다? 쭉 밑줄 쳐둡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다뤄지는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보다는 일반적인 교과서, 행정학 전공 교과서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시험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암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것은 개념에서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패한 상태,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분필 있지 않습니까? 이 분필이라는 게 적정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하나에 뭐 한 자루에 1,000원이었었는데 100만 원에 팔아. 그럼 시장 고장 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켓에서 공급되지 않는 거, 이것도 시장 실패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공공재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복습을 얼마나 했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공공재 예시가 우리 뭐뭐 있었죠? 국방. 좋아, 잘했어. 치안. 이런 서비스 공공재라고 우리 배웠었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냐면은 공짜의 특징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비경합성.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예를 들어서 국방 치안 서비스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를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손해볼까 절대 공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장 실패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왜 공급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니까. 그렇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 원인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두 번째 점에 한번 보면 시장 실패 요인은 미시적인 요인하고 거시적인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돼요. 미시적 시장 실패 요인이다. 자, 그러면 거시적 시장 실패 요인이라는 것은 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불평등, 실업 문제, 물가 상승 등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를 미시적 시장 실패 요인이라 하며 이거를 일반적인 시장 실패 원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건 미시적인 시장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제가 외우는 방법은 정리를 다 해놨어요. 두 문자에다가 별표하세요. 제 행정학 두 문자 중에서 꽤나 유명한 두 문자예요.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딱 암기를 하십니다. 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안에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저기서 시는 뭘까요? 시장 실패 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 시험 공부는 공짜가 느낌상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공재. 부자에 동그라미 하고 불완전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자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얘는 외부 효과다. 독자에다 동그라미 하고 얘는 독과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독과점이라는 것은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리자면 독점과 과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태가 된다. 독과점. 독자는 독과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도 한다. 사실 FM대로 좀 접근을 하면은 전공 교과서에서는 이거 말고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문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시장 실패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쉽죠.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이걸 가지고 그냥 다 끝이 나죠. 일반적으로. 이거 시장 실패가 그리고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추상적이죠? 저기 어디에요? 교재 78페이지 잠깐 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교재 78페이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쉽잖아요. 그쵸?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실패 나오면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일단 그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게 떠오르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해결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걸 딱 떠올린다. 그래서 시험 공부 외롭고 독하게 딱 머릿속으로 인출하시고 시자가 시장 실패 원인이었지, 공자 공공재였지, 부자가 불완전한 정보 이거부터 먼저 딱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페이지대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두 문자 따는 거를 예전에 공부할 때 극혐했었어요. 진짜로. 왜 두 문자로 공부할까? 쓸모가 없는데 이해해야지 했는데 두 문자를 제가 따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객관식 시험은.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보 실패에 대한 부분만 원래 교재로 정확하게 좀 FM대로 기술을 하면은 일반적인 행정학 교과서는 이것만 해도 20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만 잘 공부하시면 시장 실패는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반 페이지도 안 되죠 여러분? 이것만 잘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